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고승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 후기 불교 회화와 민화의 무관한 비교 연구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라는 파중지왕, 뜻 그대로 꽃 중의 왕으로 예로부터 국기 영화와 명예의 상징적 의미로 사람들로부터 각광받는 존귀한 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모라나는 재산이 많이 쌓이고 출세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기원을 담아 조선시대 불교 회화와 일반 회화에서 다양한 형태와 아름다운 색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라나 그림은 조선 후기 괴불도, 후불도 등을 비롯한 여러 도상들과 일반 회화에서는 공중장식화, 수묵화, 그리고 민화에서 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라나는 회화는 물론 불교 공예품의 의물과 귀족층의 의복, 생활요구, 도자기, 나전칠기 등 미술품 전반에 걸쳐 그림으로 그려지고 문양으로 도안화되어 신문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 후기에는 귀족층과 서민층을 막론하고 모라나를 감상하고 즐겨 그렸으며 예술성과 독창성을 두루 갖춘 그림과 문양으로서 아름다운 모라나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모라나의 표현으로는 불화에서는 후불도의 수미단 장식과 협시 보살의 지물 등으로 나타나고 괴불도 전체 배경과 광배중 심광 부분, 부처님 법의 끝당 부분 등의 다양한 기법과 색으로 시문되어 있어 그 화려함과 격조를 더했으며 감로왕도 중단 시식단 부분에 꽃병에 꽂힌 모라나 표현, 신중도에서 제석천이 들고 있는 짐을 나항과 산신도의 자연 배경 소재로서 그려지는 등 다양한 모티브와 색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일반 회화의 경우는 왕족이나 귀족 계층의 전유물인 공중장식화에서 4폭 내지 10폭 병풍으로 많이 그려진 괴성모란도, 책가도, 화조도 등을 들 수 있고 채색화가 아닌 수묵화로 표현한 문인화적 기법의 모라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화에서 창조적이면서 자유분방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여 본 발표의 2번째 장에서는 부와 명예의 상징인 모라나의 의미를 살펴보고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회화뿐만 아니라 공예품의 모라나 표현 예를 통하여 조선시대로의 계승 전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 3번째 장에서는 조선 후기 시대적 배경과 함께 불화와 일반 회화에 그려진 모란화, 모란문 형식의 특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불화를 먼저 살펴본 다음 조선 후기 불화를 알아보겠으며 일반 회화는 공중장식화의 괴성모란도와 민화에 표현된 모란도를 중심으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장에서는 불화와 민화의 모라나 표현 양식에 있어 어떤 부분이 동일하고 또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하여 조선 후기 불화와 민화에서 표현된 모란화의 조형적 특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 발표는 종교 회화인 불화와 일반 회화에 표현된 모라나, 모란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조선시대 불보살 법의 문양에 대해 유기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더 나아가 조선 후기 일반 회화의 꽃과 꽃 문양 연구에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모라나의 의미와 전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라는 한자명으로 목단입니다. 모란이란 이름은 여기서부터 유래했으며 중국에서는 서기 3세기경인 진대에 이미 관상용으로 재배되었다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라나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에서 처음 보이고 있습니다. 신라 제37대 성덕여왕조의 기록에 따르면 당 태종이 홍색, 자색, 백색, 3색의 모라나를 그린 그림과 씨앗 3배를 보내왔다고 한 내용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모란이 처음 소개된 시기는 신라시대일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모라나는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전부터 그리스 로마를 비롯하여 인도 페르시아와 같은 서역 지방에서도 이러한 식물 계통의 꽃과 문양들이 많이 그려지고 시문됐으며 이와 같은 꽃 문양 문화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통일신라로 들어온 꽃 문양의 역사에서 모라나가 그려지거나 구체적으로 도안화되어 문양으로 표현된 예는 통일신라 시대의 와당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이후 고려시대에는 여러 공예 의장으로서 더욱 성행하였고 서서히 당풍에서 벗어나 한국적인 풍모를 갖추게 됩니다. 또한 그 형식과 표현 양식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공예품 중 도자기 종류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송원 도자기와 같이 당초문과 결합된 모랑 당초문으로 자유롭게 그린 회화적인 무늬가 돋보입니다. 이에 비해 조선시대 분청사기는 철의 모란문이 특징적인데 박지, 조화 기법 등에 의한 형식화된 모란문이 나타나며 백자에는 매우 사실적으로 투각된 모란문이 조각된 자기 등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반 공예품만 아니라 불교 의식용인 불당과 목패 같은 공예품에서도 모란화가 의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공예품에서 모란화가 채용되어 시문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미술 역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회화 부분에서는 도상의 형식과 특징에 따라 보다 다양하고 화려하게 장엄되고 있습니다. 고려불화의 모란화는 불보살의 법위 문양과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화 형식 등으로 표현되며 조선시대 불화의 불상 보살상이 시문된 조선시대는 불화의 불상 보살상이 시문된 문양뿐만 아니라 사찰 건축물 내외에 찬란한 색채로 장엄한 단청 부분에서도 모란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그 아름다움과 함께 화목함을 의미하여 왕가의 하연을 비롯해 전통 홀레복 같은 의료나 가구, 신방의 병풍에도 모란화가 단골 소재로 많이 그려집니다. 이처럼 모란은 꽃이라는 자연식물로서 인간의 감성을 자극시켜 시각과 후각을 통해 세상을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과 모란화에 부여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볼 때 미술품의 주제, 소재 및 문양의 모티브로서 장식 의장의 역할을 톡톡히 하며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 후기 불교 회화와 민화를 통해 본 모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숭유 억불 정책으로 사회 경제적인 불교 입지는 매우 위축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기능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로 천재지변에 대한 구원과 무병장수하고 사후 명복 등을 바라는 불복적인 인간의 영혼은 사람들의 영혼은 유교적인 정치 윤리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1000년 넘게 우리나라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불교신앙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민간 속으로 파고들었던 시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 불교계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전소된 사찰 건물들을 재건함에 따라 각 정각에 알맞는 불상과 불화가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또 이 시기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여러 종파의 정각이 한 사찰 내에 함께 건립되고 정각 봉안용 불화와 영가 천도 또는 수명 장수를 기원하는 및 의식용 불화가 구분 없이 불화가 의식을 행하는 대상으로서 완전히 정착되는 시기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에 불교 의식을 기록한 의식집이 다수 간행된 정과도 관련시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7세기 이후 활발해진 괴불도의 조성과도 연관성이 있는데 야외 법회나 영산제, 수륙제, 예수제와 같은 제의식이 성행한 것과 관련이 깊으며 앞서도 말했지만 이는 전란으로 인해 희생되거나 역병 등으로 죽은 영혼들을 위해 천도하는 다양한 법회가 행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 후기 불화는 도상과 형식이 매우 다양해졌는데 고려시대에 성행했던 아미타불도, 관세음보살도, 지장보살도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사상이 결합된 삼신 삼세불도, 신중도,
나한도 등이 많이 그려졌습니다. 조선시대의 일반 회화는 우리나라 회화 사상 가장 크게 발전한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려시대 회화의 전통을 발판으로 중국의 다양한 화법을 받아들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뽑히게 되었고 건국 초부터 설치된 국가관장미술기관이었던 도화원이 화원과 왕공귀족 사대부 출신 문인화가에 의해 이 시대의 회화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후기의 회화는 한국 미술에서 크게 주목되고 있는 부분으로 풍속화의 유행과 명암, 원근, 투시도법 등을 이용한 서양화법의 회화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유로운 형태와 필선으로 그려지고 선호되었던 장르의 탄생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민화입니다. 그럼 이런 시대적 배경으로 조성된 조선 후기 불교 회화 속의 모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불화는 우리나라의 회화 부분에 있어서 전통 기법을 파악하고 그 맥을 이어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종교적 회화로서의 의미가 아닌 사회적, 사상적 배경과 도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더 나아가서 세부적인 소재, 표현 형식 등을 살펴보는 것이 조선시대 회화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데 근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조선시대 불화를 살펴보기 전에 고려시대 불화에 표현된 모란화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불화는 크게 고려, 조선시대로 대표되어질 수 있는데 조선 후기 불화를 보기에 앞서 먼저 고려시대 불화를 살펴보니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려 불화의 특징은 부처와 보살 법위에 나타나는 화려하고 섬세한 문양이 그 아름다움을 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고려 불화의 모란 표현은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위 문양으로 표현한 예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색필로 금리 기법을 사용하거나 화려한 채색으로 유려한 필선이 돋보이게 하는 시문법인데 불보살 법위 중 특히 대입문양은 원형의 연화문이나 연화당초문, 보상화문이나 보상당초문을 시문하였고 상의는 대부분 운봉문을 베푸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그런데 분위는 대의와 상의보다는 여러 가지 화문이 다양한 형태로 시문되는데 고주형의 모랑 당초문을 시문한 예가 보이고 지장보살의 당 부분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관세음보살의 승각기에도 모랑 문양이 많이 표현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약물로서의 표현한 예입니다. 그 예는 수월가상도, 광경 16관 병상도, 500나한도 등에서는 금리로 시문한 문양이 아닌 부처님께 올리는 공약물로서 화반 안에 화려하면서도 고상한 모란화가 채색화로 그려졌습니다. 고려불화는 원색의 안료를 사용했음에도 마치 중간색을 섞어 올린 것처럼 부드럽고 맑은 색채가 700년 이상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배채법의 기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짐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화면 앞에서 은은하게 우러나오는 공양화의 기품이 그대로 전달되는 환희심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려불화에서 표현한 모란화는 불보살의 법위에 시문될 때에는 금리로 그려지고 모란 당동 문양이 아닌 당초문과 함께 어우러져서 표현되는 모란 당초문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물로 올리는 모란화는 붉은색과 분홍빛이 살짝 감도는 백색의 모란꽃 그리고 그와 보색되는 녹색의 나뭇잎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공양화의 정교함을 더욱 잘 표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시대 불화의 모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불화는 사회적 배경에 따라 고려시대의 귀족풍의 양식과는 달리 일반 민중 취향에 맞는 불화가 일반적인 양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고려 불화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형식과 양식, 재료의 다양성, 주제의 표현 방법 등이 새롭게 표현되어 보다 활기찬 조성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불화의 주제에서도 감로왕도, 삼장보살도 등 고려시대에 보이지 않았던 도상이 새롭게 성립되기도 합니다. 이는 망자를 위한 천도의식이나 수륙제를 지낼 때 봉안되었던 의식용 불화로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도상으로 여겨집니다. 또 이 시기의 불화는 그림 하단 부분에 화기를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어 조성연대, 발원자, 화사 등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형식, 양식, 지역, 화사 등 그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도상들이 매우 많아서 조선시대 회화사 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찰에서 접할 수 있는 불화는 후기 1600년 이후부터 1910년 이후 근대에 조성된 불화로서 지금까지 알려진 예가 그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도상들이 출현했던 조선 후기 불화의 모라나 역시 그 맥을 같이하여 매우 다채롭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도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후불도에서 본전불이 앉아있는 수미단 정면에 대칭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라나를 볼 수 있습니다. 붉은색과 주황색 계통 바탕에 꽃잎 끝부분을 밝은 색으로 발림하여 입체감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본존불 광배에는 회화적인 모라나가 표현되기도 하지만 형식화된 모란문이 시문되기도 합니다. 불의 문양은 대부분 도안화되어 화려한 채색으로 시문하며 도판에서도 보이듯이 채색 문양이 아닌 금리로 표현한 예도 드물게 있습니다. 보살의 지물은 꽃가지와 함께 큼직하고 탐스럽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사천왕의 머리 장식물에도 그려진 예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다양한 색으로 채색하고 밝고 어두운 색으로 입체적으로 발림 효과를 주어 더욱 그 아름다움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 특이하게도 보석사 대웅전 석가모니 후불도에서는 궁중 장식화나 민화에서 많이 표현된 화병에 꽂혀있는 모란화와 책가도를 그린 도상이 화면 향우측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1911년 20세기 초반의 불화로서 민화와 조선 말기 불화의 상관관계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예일 것입니다. 두 번째, 괴불도에서는 압도적으로 거대한 크기만큼이나 생명력 있는 모란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시문된 위치를 크게 5군데로 나누면 화면의 배경, 본존의 광배, 본존의 법이, 불보살의 영락장식, 보살의 지물 등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괴불도의 모란은 같은 소재로 시문할 위치에 따라 알맞은 형태로 디자인에 채용함으로써 그 한 화면에 다양하게 표현된 모란을 보는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란이 의미하는 부귀영화의 상징을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셋째, 지장보살도는 법의 문양, 동자의 머리 장식과 지물로 표현되고 있으며, 시황도는 화면 배경에 화병이나 괴석바위와 함께 표현되고 있어 이건 역시 민화의 영양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흥국사 시황전 시황도는 1972년 18세기 말기의 도상으로 그 당시 법식에 의해 화원들에 의해 제작된 궁중장식과 같은 그림이라면 아마도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넷째, 삼장보살도는 천장보살의 지물로 동자, 동료의 머리 장식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살들의 지물 형태는 어느 도상이든지 거의 같으며 머리 장식물 역시 비슷한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감로왕도에서는 화면 중단 부분에 위치한 의식재단에서 볼 수 있는데, 재단 위 음식과 함께 길게 줄지어 놓이고 양쪽 측면에 놓여있는 커다란 화병 안에 풍성하게 꽂힌 모란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신중도에서는
제석천 단독상일 경우 제석천이 들고 있지만 제석 범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범천이 모란화를 갖고 있습니다. 권석들이 등장하는 동자 동료의 머리에 쓰고 있는 꽃모자 장식으로 또는 손에 지물로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일곱째 칠성도에서는 동자 동료의 머리 장식물과 지물로 표현되고 있으며 현황도에서는 화면 상단에 많이 표현된 병풍의 뒷면 기량천 부분에 시문된 예가 보이고 있습니다. 나한도, 산신도, 독성도는 화면의 배경 표현으로 산, 나무, 동, 식물 등 여러 소재들이 함께 등장하는데 그중 꽃의 표현으로 대부분 모란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상에서 표현된 모란화는 시기적으로 민화의 모란 표현과 가장 친연성이 있어 불화와 민화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조선 후기 불화의 여러 도상의 다양한 위치, 형태, 색채로 표현된 모란은 고려 불화와 다르게 금리기법으로 시문한 예가 적으며 대부분 채색을 올려 생동감 있고 화려한 모란꽃과 다양하게 도안된 문양으로 베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화 속에 묘사된 모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궁중 장식화와 민화는 작가의 직업이나 신분에 의해 구분되지만 주제나 소재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화는 화려한 색채와 길상의 의미가 강한 궁중 장식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문인화의 주제를 모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궁중 장식화, 문인화의 주제와 기법 등은 활용했지만 서민들의 취향과 정서를 반영하고 독특한 조형세계와 해학적인 해석을 통해 창조적인 예술로 새롭게 승화시켰습니다. 독창적으로 변화를 주고 장르를 자유롭게 오르내리는 조합이야말로 수많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민화의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궁중장식화의 모란을 살펴보겠습니다. 궁중장식화란 왕과 왕비가 머무는 궁중을 장식하기 위하여 궁중의 화원들이 제작한 회화를 말합니다. 따라서 엄격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당대 최고의 궁중화원이 의궤에 따라 일정한 법식을 갖추어 작품으로 남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정한 규칙과 격식을 갖추어 조성되었을 궁중장식화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 안에서는 형태와 구도 그리고 색채의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궁중장식화 모란의 형태를 살펴보면 모란꽃의 묘사가 비교적 사실적이고 회화적인 형상을 표현한 것부터 형식적이고 비사실적인 형상까지 묘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금 보시는 모란도는 활짝 핀 모란꽃이 일정한 크기로 화면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병풍 형식의 괴성 모란도는 대부분 이렇게 장식적이고 정형화된 일률적인 모양새를 갖추고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형태를 하고 있으며 꽃몽우리는 덜 핀 모란꽃과 함께 각기 다른 모양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 보시는 모란꽃은 꽃과 잎의 형태가 도식적이거나 단순화되지 않고 회화성이 있는 사실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명절지도, 화조도 등에 묘사된 모란꽃은 세밀하고 자연스러운 형태를 지니고 있고 문인 화풍의 세련된 묘사 기법도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도는 괴성 모란도처럼 기본적으로 8송이 이상 활짝 만개한 모란과 아직 덜 핀 꽃과 몽우리가 각 2송이씩 4송이 이상씩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구도로 보입니다. 물론 더 많은 수의 모란꽃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여러 폭으로 이루어진 병풍의 경우 꽃의 위치는 상하 좌우를 조금씩 이동하거나 채색을 바꾸는 정도입니다. 기명절지도의 모란은 화면 중앙에서 벗어나 좌우 측면으로 위치가 설정되며 높거나 낮은 탁자 위 화병 속에 꽂혀 있는 구도로 많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화조도, 화해도 등과 같은 그림 역시 한쪽 측면으로 치우쳐 모란 가지를 자연스러운 형태로 뻗게 하고 괴석, 새, 서두 등과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색채는
괴성 모란도의 경우 강렬한 색조의 오방색, 즉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을 상징으로 사용하였는데 진체기법으로 여러 번 덧칠하고 발인기법을 사용하여 입체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기명절지도와 화저도, 화의도 부분은 부분적으로 진체기법을 사용하기는 하나 모란꽃은 담체기법을 구사하여 연하고 은은한 색채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화의 모라나입니다. 민화는 궁중장식화의 주제와 소재 부분에서는 비슷하지만 궁중장식화는 화려한 채색기법과 세련되고 유려한 필선이 돋보이는 반면 민화는 소재 표현 방법이나 채색기법이 매우 서투르고 투박하더라도 소박하고 자유로운 형식이 특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쉽고 단순하며 꾸밈없이 솔직하고 해학적인 푸근함이 느껴지는 것이 민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민화에 표현된 모란화 형태 특징을 살펴보면 원근법을 무시하고 다시점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의 자아중심적인 세계관이 아닌 동양이 지닌 사고로 나와 다른 대상물을 대립적인 시각이 아니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형태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형상은 특히 책가도에서 더욱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점의 시선으로 민화에 표현된 모라나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드러내고 있어 시점이 한 곳에 고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도는 사물 간의 상호 비례가 완전히 무시되고 여러 상황의 관념적 공간들이 동시에 펼쳐져 보이는 연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형상은 그림의 사물을 부각시켜 주제를 강조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중요한 점은 마치 현대 작품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굉장히 감각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군더더기는 제외하고 사물의 특징만 살려 단순화시키는 창조성은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화면을 꽃가지를 이용해 상하 좌우 비례를 아주 적절하게 분할하여 시선을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구도를 설정한 작품도 있습니다. 이는 보통 일반적인 능력으로는 되지 않으며 작가의 미적 재능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자도에서는 글자 모양에 따라 아주 적절한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모란꽃도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채색은 불화와 궁중장식화에서 보이는 발인기법이 되지 않거나 서툰 솜씨로 시도를 한 모습이어서 원색의 현란한 발색 정도가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태와 구도에 맞춰 적절한 색채 배치와 농담 처리를 하여 그 그림에 알맞게 어울리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민화에 쓰이는 오방색의 색채는 보이는 그대로의 시각적 색채가 아닌 상징적이고 의식적인 색채이며 형태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모란의 특징만을 살리고 단순화시킨 탈모란 형태로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민화의 모란도에 표현된 양식, 형태, 구도, 채색 등의 조형적인 모든 요소는 미술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이며 창조의 가치성이 돋보이는 걸작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조선 후기 불화의 모라나와 민화에 표현된 모라나를 비교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불화에 표현된 모라나는 그 도상의 성격과 시기, 시문된 위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게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18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경까지는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모란의 화려한 외형만큼이나 그 성대함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괴불도 같은 경우 신심이 생겨날 듯한 기운이 느껴졌으며 종교적 사유관, 시대적 상황 등을 이해할 수 있는 효과를 주고 있는데 이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화의 모라나 형태는 사실적이면서 이상적인 관념을 내비치고 있으며 또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맞는 여러 도상의 출현으로 모라나 묘사 방법이 다양한 형식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궁중장식화 민화의 모란화 역시 신분의 차이를 떠나서 그림에서 느껴지는 영혼은 작가의 예술을 향한 열정과
노력을 알아챌 수 있게 해주며 특히 독창적인 형태미를 구현해내고 있는 민화는 오늘날 현대미술 발전에 상당한 밑거름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궁중장식화의 모라는 법식에 맞추어 형식과 구도, 채색 방법이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을 그리고 있어 서로 비슷한 도상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 민화의 모란도는 그와는 정반대로 같은 도상을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자유분방하고 개성 있는 형식과 구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불화와 궁중장식화의 모란 채색 방법에 있어서 차이점은 궁중장식화에서는 꽃과 잎의 색이 확실히 구분되어 붉은색 꽃에는 붉은 바리, 흰색 꽃에는 분홍, 노랑 혹은 흰색, 푸른색 바리색을 올렸고, 또 잎을 전면과 후면으로 나누고 끝이 반전되는 작은 잎으로 구분하여 색을 각각 올리는 것이 궁중장식화 모란화 채색법입니다. 그러나 불화는 전체적으로는 일정한 색의 체계와 형식을 갖추고 있긴 하나 전체 색조에 맞춰서 구사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임 채색 방법의 꽃의 입체감을 살려 보다 효과적인 특징을 주는 것은 동일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불화의 바탕 재료는 대부분 비단이나 모시, 삼배 같은 실로 짜여진 천이어서 색의 발색이 간접적으로 드러나 발행했을 때 경계 부분이 부드럽게 흡수되는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비단을 많이 사용한 궁중장식화에서도 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민화는 대부분 바탕이 한지로 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번지는 색의 경계는 비교적 불화와 궁중장식화가 더 잘 묘사되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바탕 재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색을 올리는 작가의 능숙한 솜씨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불화의 산신도, 나한도, 독성도 같은 그림에서 표현한 배경과 그곳에 묘사되어 있는 모란은 민화의 모란 형태 및 채색 방법과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수용한 민간신앙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모란꽃이라는 소재 하나로 부귀영화와 다복한 생활을 꿈꾸는 중생들의 영혼을 종교와 연계시키는 매개체로 그 의미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조선 후기 불화와 민화는 민중들의 바람과 욕구, 창작 목적에 부응하여 충족시키고 현실적인 악령을 추구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19세기 사찰 불화에서 민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불화와 민화가 서로 동일한 의미의 소재를 채용하고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 당시 사회적 상황이나 막연하게 추정했던 민화의 유행 시기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조선 후기 불교계는 민중들의 취향에 부응하고 토교의 활로를 개척하고자 서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간신앙을 흡수함으로써 불교를 더욱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종교로 자리잡기에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벽화를 직접 침견하거나 사찰 내 외부에 조성되어 있는 불화와 민호적 요소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더욱 신앙심이 깊어졌을 것입니다. 불화에서 표현된 모란화는 예배 용도로 쓰이는 후불도, 개불도, 까다로운 의궤에 그려지는 궁중장식화의 모란과 그 비슷한 성격을 보이고 있었고, 예배 용도는 마찬가지지만 민중기원과 기복적인 성격이 비교적 강한 신중도, 간노항도, 산신도, 나한도 같은 경우에는 순수 민중들이 그린 민화와 더 친중성이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폐하의 여러 가지 모티브 중에서도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모란꽃은 불화와 민화 모두 상징적인 의미가 크며, 연대가 확실한 불교 회화에서 보이는 모란화 양식이 조선 후기에 성행한 민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더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드립니다.